최근 국내 증시 하락세가 두드러지자 금융당국이 약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의 구원투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에 채권 금리가 치솟으며 채권의 매력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대신 채권을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잇따른 횡령사고의 금융권이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강제성을 띤 순환근무제와 명령휴가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를 수변도시로 탈바꿈해 시민의 감성도 잡고 도시 경제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틀 뒤 열리는 서울경제TV 14주년 개국 특별포럼에서 오세훈 시장이 꿈꾸는 미래 서울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금융당국이 약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할 전망입니다. 이달 중순께 조성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시장에선 부진한 증시에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증시가 급락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이 증안펀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안펀드 재가동을 위해 증권 유관기관과 실무협의 및 약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이달 중순에 10조 원 규모의 조성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증안펀드 재가동 준비에 들어간 것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현재의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증안펀드는 불안정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증권사, 은행 등 금융회사와 유관기관들이 마련하는 기금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10조 원 규모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재작년 조성된 증안펀드는 실질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있지만 펀드 자체는 기존 운영 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금투업계 간 자금 출연 약정이 다시 체결될 경우 위급 상황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재상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강달러에 기인한 하락장 속 증안펀드가 증시 하락을 방어하는 구원투수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편 증안펀드 재가동과 관련해 시장 안팎에선 공매도 금지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면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여부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꼭 필요하면 하겠지만 시장 조치와 관련해 민감한 사안이라며 계속해서 전문가들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강도 긴축 기조가 이어지며 채권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개인 투자자도 3분기에만 9조 원 넘게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3분기 개인 투자자의 채권 순매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분기 국내 개인 투자자의 채권 순매수액은 9조 3,4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2분기 대비 155.6% 급증한 것으로 1, 2분기를 더한 상반기보다도 83.2%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이 6월과 7월 그리고 9월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며 채권금리가 함께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30일 기준 국내 국고채 3년물은 4.185%, 10년물 4.082%, 회사채 3년물은 5.280%를 기록했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기준 올 초 대비 125.97%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지난달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 모두 4% 선을 돌파했는데 이는 각각 2011년,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채권 금리는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저가의 채권을 사 차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10월 열릴 예정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당분간 채권 매수세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 3분기 말 4분기 초쯤 되면은 고점을 찍고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9월 FOMC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긴축에 대한 그 강도를 좀 높였거든요. 조금 더 금리가 올라가겠구나. 그럼 기준금리 상단은 높여 잡으면서 시장금리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연말까지는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최근 횡령 등 급증하고 있는 금융사고 문제가 심각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통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강제성을 띤 순환근무와 명령휴가를 도입한 게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과 저축은행 등 중소서민금융사에서 일어난 금융사고는 40건, 총 927억 원 규모입니다. 1년 전보다 310%나 늘었습니다. 특히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횡령 사고는 올 상반기만 747억 원 규모로 1년 사이 1100% 이상 급증했습니다. 사고 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금융감독원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명령휴가제 대상이 위험직무뿐 아니라 영업점 등 장기 근무자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위험직무엔 원칙적으로 강제명령휴가제가 의무화됩니다. 시스템 접근 방식도 강화합니다. 신분증이나 핸드폰 등 본인 인증 또는 생체 인식 방식을 도입해 접근 방식을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산적으로는 단말기 정보 제공자 주소와 담당 직원을 연동해 다른 단말기에서 로그인할 수 없게 제한할 방침입니다. 취약 부문에 대한 통제도 개선합니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금 자금 인출 요청서의 위변조를 막는 조치가 진행됩니다. 은행은 앞으로 채권단의 정기 검증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지금은 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관리 현황에 대해 채권단이 확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총 자산이 2조 원 미만인 중소형 여전사엔 자율진단 제도를 도입해 취약 부문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내부 고발자 포상 기준 확대 등을 통해 건전한 내부 통제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 중 금융회사 내규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연내 시행하고 그 외의 과제는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토요타 자동차가 전동화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전기차보단 탄소 중립을 중점으로 전동화 전략을 가져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2030년까지 30종의 전기차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발표한 토요타 자동차. 전 세계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것과 비교해 토요타는 순수 전기차 출시가 다른 글로벌 완성차 대비 느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토요타는 순수 전기차가 유일한 해법이 아니다라는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자사 전동화 전략에 따라 전기차 인프라 구축 수준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자동차를 아우르는 전동화 전략으로 탄소 중립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양한 지역 및 고객의 수요에 대응해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며 누구나 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토요타가 생각하는 미래 전동화의 방향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토요타의 전동화 목표는 전기차로의 이행이 아닌 탄소 중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내년에 렉서스 최초의 전기차 플랫폼 모델인 RZ,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RX 등을 도입하며 다양한 전동화 모델을 한국 시장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전기차의 생산 및 판매에 있어서도 토요타의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토요타는 전 세계에서 연간 1,000만 대 정도를 판매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전기차 35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특히 렉서스는 2030년까지 전 라인업의 전기차 모델을 도입해 세계적으로 100만 대를 판매하고 2035년까지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렉서스 차량의 100% 전기차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토요타는 7,300억엔, 우리 돈 7조 950억 원을 투자해 일본과 미국에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지어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연구도 활발하게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수변 도시를 조성한 세계 각국의 도시들은 유명한 관광지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죠. 수변 도시로 탈바꿈할 서울시의 모습은 어떨까요? 서청석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 프랑스 리옹, 이탈리아 베네치아, 독일 디셀도르프.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수변 도시 중심의 관광 명소라는 점입니다. 수변 도시란 물과 땅이 만나는 공간에 주거와 레저, 카페, 쉼터 등을 조성한 21세기형 도시를 뜻합니다. 각국 관광청 통계에 따르면 독일의 디셀도르프는 수변에 독특한 건물을 지어 하루 평균 약 5만 5천여 명이 도시를 방문하고,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곤돌라 등 관광업과 예술 분야 사업을 발달시켜 매년 2,200에서 3천만 명의 관광객이 도시를 찾습니다. 시민들은 카페에 앉아 수변 공간을 바라보며 일상의 여유를 즐기고, 각 도시만의 특색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변 경제까지 활성화하고 있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런 흐름에 발맞춰 지난 4월 서울시를 수변 도시로 탈바꿈해 시민의 감성도 잡고 도시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물을 잘 활용해서 서울의 경제를 살리고 문화예술적인 감수성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고, 일상 속에서 고품격의 어떤 그 삶의 질을 즐기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 미천으로 삼겠다 하는 게. 서울 안에는 약 332km에 달하는 실개천과 소하천이 있어 수변 자원이 풍부한 편이지만, 지금까지 하천은 홍수 방지 목적의 치수 중심으로 관리돼 왔습니다. 하지만 치수 기술이 발달하면서 서울 수변 공간도 유럽처럼 탈바꿈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문화, 생활, 경제, 휴식 등 다양한 야유활동이 가능하도록 서울시를 바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뤄 강남북 균형 발전의 기폭제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먼저 2030년까지 공공 친수지구를 중랑천, 안양천 등 5곳에 조성하고, 소하천 등 동네 하천에는 수변 테라스 카페, 쉼터 등이 마련되는 수변 활력 지점 30곳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개국 14주년을 맞아 오는 6일 특별 포럼을 열고 도시 미래를 품다라는 주제로 도시의 미래 모습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조연설자로 나서 오 시장이 꿈꾸는 미래 서울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최근 주거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며 집 주변 공원과 빌딩 사이에 숲이 어우러진 광경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 도시의 모습이란 평가가 많죠. 그만큼 자연과 도시의 공존 방법에 대해 많은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도심숲은 도시 속 공기청정기로서 탄소 흡수 수단으로 도시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광교 호수공원입니다. 빼곡히 늘어선 아파트 단지들 사이로 가슴이 뻥 뚫리는 호수와 산책로가 보입니다. 평일 낮 시간이지만 인근 주민들은 가볍게 조깅을 하기도 하고 애완동물과 산책을 즐기는 등 숲속에서 여유로운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거 공간에 대한 중요성은 물론 거주지역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대기 환경 악화로 인한 자연 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은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숲은 주거와 업무 환경 질 향상뿐만 아니라 숲의 원기능인 탄소 흡수 수단으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 도시의 모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름철 홍수와 폭염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요즘 도심 숲의 역할은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녹지가 우리 쾌적한 그런 환경, 요 수준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도 잦아지고 있어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숲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 속 숲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가 부족하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해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녹지라는 거를 그냥 관상용, 그래서 조경이란 표현, 경관이란 표현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정말 우리한테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도시계획 시설 이걸로 이렇게 좀 간주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럴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옥상 정원이나 건물 벽면을 활용한 녹화 등 인공 구조물 내 녹지를 확보하는 노력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초 서울시가 여의도 면적 9배에 달하는 공원 녹지 확충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각 지자체들은 도심 속 녹지 환경 조성을 위해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해외 각국에서도 도심숲 총량 확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등 이른바 녹색 도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최근에 세계 식량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기아 인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적 메이저 곡물 회사들의 폭리가 심해지면서 가난하고 또 어려운 나라들은 더욱 곤경에 빠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식량과 기근 그리고 곡물 회사들의 횡포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보면 식량 가격이 조금씩은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일단 그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이제 그 9월 2일에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은 대부분의 기존 품목에 대한 시세가 하락을 하면서 8월 세계 식량 원재재 가격의 바로미터는 5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식품 물가지수는 8월에 평균 138.0포인트로 7월에 비해 1.9% 떨어졌지만 1년 전의 가격보다는 여전히 7.9%가 높은 수치입니다. 식량 가격 지수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식품 바스켓의 국제 가격 변동을 매월 추적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 곡물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1.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국제 밀 가격이 5.1%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이것은 북미와 러시아 연방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곡물이 흑해 항구를 통해서 수출이 재개되는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의 덥고 건조한 생육 환경으로 인한 세계 옥수수 가격이 낮아진 보리와 옥수수 수수 가격 하락으로 상세가 되면서 쌀 가격은 한 달 동안 평균 안정세를 유지한 반면 굵은 곡물에 대한 시세는 0.2% 정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국제 곡물 가격을 보면 조금씩 내리고 있긴 한데 가난한 나라들의 기근 인구는 같이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컨선 월드와이드와 웰스 헝거 라이프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기아 지수가 2020년 4월 3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2022년 4월 현재 가장 배고픈 10개국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나라가 소말리아로 이 나라는 가뭄과 내전으로 일어난 식량 부족이 아주 심각합니다. 시리아도 10여 년 전 시리아 난민이 발생할 만큼 지속되는 가뭄과 폭염 그리고 내전으로 아주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요. 이 외에도 차드라든가 마다가스카르, 남수단, 코모로, 부룬디, 예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의 영양 부족률은 39.6% 정도가 되고요. 5살 미만 어린이 사망률의 12%가 굶주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량 부족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가난한 나라들이 모여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인데요. 2021년 전 세계 기아 인구의 54.4%가 아시아에 36.7%는 아프리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기아 인구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올해 7월에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국제농업개발기금, 그다음에 유엔 아동기금, 유엔 세계식량계획, 세계보건기구 등이 2022년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현황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2021년 기아 인구를 7억 6,800만 명으로 추정을 했는데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기아 인구가 1억 5천만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금은 기아가 돈이 없어 식량을 살 수 없는 가난한 나라들의 문제이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기후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식량 가격이 떨어짐에도 기아 인구가 늘어나고요. 이 와중에 곡물 기업들은, 유통기업들은 이른바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참 이게 사실 그렇죠. 지난달에도 이제 민주노총이 재벌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다 횡재세 도입을 갖다가 좀 촉구한 적이 있죠. 네, 촉구했었죠. 사실 기업의 생산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면 비난을 좀 받게 돼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와 이제 분쟁들의 원인으로 국제 공급망 혼란이 있었고요. 기후재난으로 식량 생산이 줄어들면서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식량 가격이 아주 폭등을 했죠. 이 틈을 타서 세계 곡물 시장을 재배하는 A, B, C, D라고 불리는 4대 곡물 대기업들이 아주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4대 기업은 미국의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 그다음에 번지, 카길, 프랑스의 루이 드레피스 등으로 현재 세계 곡물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곡물 메이저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데니얼스 미들랜드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약 2조 4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1%가 급증을 했고요. 카길의 2022년도 회계연도 매출은 약 220조 원으로 전년보다 23%가 증가했고요. 번지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 매출이 17%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들 기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린피스의 활동가 에스카르발류는 곡물 기업들의 곡물 가격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이들은 기아 폭리자이다라고 비판했고요. 예. 오 드 슈터 유엔 극빈 인권 특별 보고관은 글로벌 곡물 대기업들이 기아 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에 부당하게 기록적인 이익을 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세계 곡물 시장은 에너지 시장보다 더 집중돼 있고 덜 투명하다 보니까 폭리를 취할 위험이 더 크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계 벤치마킹 합의 벤치마킹 연합의 A인가비라는 세계 식량 시스템을 지배하는 많은 기업이 사람을 사업의 중심에 두지 않거나 환경 영향에 대처하지 않고 있다. 이들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든가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든가 식품 손실을 좀 줄이고 기아 인구에 대한 대대적인 좀 도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로 하여금 어떻게 긍정적으로 좀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뭐 맞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데는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요. 네.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행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